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2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로 가려져 미중 갈등이 약화된 듯 보이지만 사실 미중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중국 공군이 캐나다 공군을 상대로 20에서 100피트 떨어진 거리로 자주 접근해 비행하며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사회에서 다소 온건했던 캐나다마저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며 서방의 대중견제는 더욱 심화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서방의 대중견제가 심화되면 중국의 영토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더불어 중국은 얼마 전 남태평양에서 체면을 구기는 일이 발생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캐나다는 최근 중국의 도발을 겪으면서 파이브 아이즈 연합의 영향력 확대를 촉구하려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서방국들의 움직임은 중국의 해안 도시들을 집중 공략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방국들은 중국의 동부, 남부 해안지대의 주요 도시들이 분쟁화되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중국의 핵심 항만 도시인 상하이와 홍콩을 중심으로 시작됐고 대만과 인접한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어 자칫 중국의 꿈인 해양 진출과 일대일로가 한순간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중국 바다가 없어지는 내륙 국가가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중국이 간과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곳은 바로 푸젠성입니다. 앞서 푸젠성은 중국 본토 남동쪽에 있는 성으로 면적은 12만 1,400세제곱킬로미터이고 인구는 2020년 기준으로 4,100만 명입니다. 이 성은 대한민국보다는 면적이 20% 넓고 인구도 80%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푸젠성은 대만에도 있습니다. 대만의 푸젠성은 면적이 180세제곱킬로미터이고 인구는 13만 명에 불과하지만 푸젠성에는 엄연한 대만의 영토가 있는 것입니다. 대만의 푸젠성은 진먼도와 마주도 등 본토 푸젠성 연안의 작은 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49년 당시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쫓겨갈 때 받은 공격으로부터 끝까지 사수했던 섬들입니다. 그리고 금문도라는 중국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대만의 섬이 있습니다. 이 섬으로 인해 현재 중국의 해양 진출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러 섬들로 양국이 얽혀 있는데 만약 양국의 무력 충돌이 발생해 서방 국가들의 도움이 현실화된다면 대만이 푸젠성 전체를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만은 미국과 호주 등 서방 국가들을 향해 군사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방국들의 도움이 가동될지는 미지수이지만 대만의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방지하기 위해 도와줄 가능성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 푸젠성뿐 아니라 홍콩과 상하이도 중국의 앞길을 막기 시작했는데요. 홍콩은 시위 이후 대부분의 기업들이 나오고 있으며 상하이는 엄청난 코로나 봉쇄로 자금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국제 스포츠 대회까지 취소하며 방역을 한다며 봉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전문가들은 앞으로 상하이가 유명무실한 도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 가장 억울한 것은 영국입니다. 당초 영국은 홍콩을 반환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영국은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기만 반환에서는 홍콩의 자립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그냥 모두를 반환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은 홍콩을 반환하며 홍콩을 2046년까지 자유영토로 유지되도록 요구했지만 중국에 의해 이 계약이 깨진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 위반이 되었기에 영국은 다시 홍콩을 향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명분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홍콩에서의 시위 격화 이후 영국은 홍콩 주민들에 대한 이민을 특별허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퀸 엘리자베스와 같은 항모를 띄우며 아시아를 향해 존재감을 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북부 전구 지역 또한 심상치 않습니다. 현재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어 앞으로의 상황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지역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북부 전구는 옛 고구려의 영토이기도 해 자칫 반발이 더욱 거세지면 자치지역으로 분리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한편 중국의 그림자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중국은 태평양 일대의 섬들에 상당한 공을 들여왔습니다. 그러다가 현재 미국의 관심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지금 태평양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태평양 10개국과 안보 경제 협력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일단 무산됐습니다. AFP 통신 등은 30일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솔로몬 제도, 키리바시 사모아, 피지, 통가, 바누아투, 파푸아뉴기니, 니우에, 쿡 제도, 미크로네시아 연방 등
남태평양 10개국 외교장관들이 피지에서 제2차 중국 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 회의를 열어 안보와 경제 등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는 포괄적 개발 비전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언론은 미크로네시아를 비롯해 일부 국가가 반대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날 논의가 이뤄진 포괄적 개발 비전의 내용은 중국이 태평양 섬 국가 10개국에 수백만 달러를 지원하고 중국과 태평양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 FTA를 추진해 이들 국가의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이들 국가는 중국에 1. 현지 경찰에 대한 훈련 2. 지역 내 사이버 안보에 대한 관여 3. 정치적 관계 확대 4. 바다 지도 작성 5.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권 등을 보장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선 26일 데이비드 파누엘로 미크로네시아 연방 대통령은 이번 협정이 중국과 미국 등 서구 국가들 사이에 새 냉전을 촉발할 수 있다며 해당 성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계속 논의하는 과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외교장관 회의에서 각국은 관련 문건에 대해 새로운 공동인식에 도달했고 합의 최종 도달을 향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며 각국은 계속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토론을 해서 더 많은 공동인식에 도달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국제 정세는 중국의 태평양 진출 바람과 달리 흐르고 있습니다. 앞선 결과가 나온 데에는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의 입김이 많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중국과 태평양 국가 간의 협력이 확대되면 이 지역에 중국의 군사 거점이 생겨나지 않을까 경계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25일 브리핑에서 중국과 태평양 국가 간 협정 내용에 대해 중국은 투명성이나 영내 협의가 거의 없이 모호한 거래를 제한하는 패턴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날 합의 무산을 예고하듯 왕 부장의 태평양 국가 방문 이틀째인 27일엔 피지가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 목적의 경제협의체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가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경제연합체인 IPEF를 출범시키자 중남미 지역에 손을 뻗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중남미 주요 국가들에서 중국이 미국과 무역 규모 격차를 더 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8일 유엔의 무역 관련 자료를 인용해 멕시코를 제외한 중남미 국가에서 중국이 미국과 교역 규모에서 격차를 더 넓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이 미국의 뒷마당이라고 불리는 중남미 지역까지 영향력을 넓히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미주 정상회의 첫날인 8일 중남미 국가와 관계 강화를 위해 경제 번영을 위한 미주 파트너십 APEP 구상을 내놨습니다. 이번 구상은 지난달 아시아 순방에 이어 중남미에서의 리더십 강화 목표와 함께 대중국 견제의 행보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아메리카 대륙은 전 세계 국내 총생산의 31.9%를 차지합니다. APEP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의 중남미판 경제협력 강화 구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룰 의제 역시 공급망 강화, 혁신, 기후변화 등 큰 주제 아래의 디지털 경제의 표준 추구, 신흥기술 지원, 에너지와 식량 공급의 회복력, 강력한 노동 및 환경 기준 등 IPEF와 유사한 측면이 많습니다. 미주개발은행 활성화 등 경제기구를 통해 중남미 투자를 활성화하고 미국의 골칫거리인 이민자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국가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차이는 IPEF에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달리 미주 지역에선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협정을 비롯해 미국이 상대적으로 많은 국가와 양자, 다자 무역 협정을 이미 체결했다는 점입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초기 단계에는 미국과 무역 협정을 맺은 파트너 국가들과 협상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면서 초가을에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파트너십의 출범이 중국에 대항하려는 목표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대중국 견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우리의 비전을 진전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임명을 요구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로이터에 중국은 일단 현금을 꺼낼 준비가 돼 있다면서 미국으로서는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교통과 인프라 투자를 제한하는 반면 미국은 매번 말뿐이라고 느껴진다며 중남미 정부들은 미국은 말만 많고 돈은 어디 있느냐고 불평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미국을 견제하며 캐나다와 호주를 비롯한 미국의 우방 국가들에도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얼마 전 IPEF를 출범시켰음에도 보란듯이 캄보디아의 해군 기지를 건설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중 갈등은 전혀 멈춰있지 않고 우크라이나 사태 속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미국의 우방국으로서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국제 정세가 미중을 중심으로 갈라지는 신냉전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각국들은 어느 한편에 설지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사이가 틀어진 이후로 정상적 외교를 피했던 이란이 다시 국제사회로 복귀할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란과 미국은 상당히 활발한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던 중 선진국들 중에서 그나마 우호적인 관계를 보여왔던 한국의 역할이 작용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사회는 왜 이란의 국제외교 복귀를 희망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석유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는데 현재 미국의 우방인 사우디아라비아에 석유 수급에 문제가 생길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현재 미국 달러로만 결제해왔던 사우디아라비아의 달러 패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대금의 위안화 결제를 활발히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중동 지역 주요 동맹 사우디가 이를 실행한다면 달러 패권을 약화시키고 미중 경쟁 판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서방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사우디 국영석유 회사 아람코의 선물 거래에도 위안화 가격 표시제인 페트로 위안을 적용하는 게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전부터 사우디 석유의 위안화 결제는 논의됐습니다. 사우디 내에서도 가치가 불안정한 위안화를 받으면 사우디의 경제와 국고에 이롭지 않다는 지적도 여전합니다. 하지만 이번 논의를 접한 외신들과 전문가들은 중국의 영향력이 예전과 달리 커졌고 사우디는 현재 미국의 불만이 큰 상황이라 과거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고 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1990년대에는 사우디산 석유를 하루 200만 배럴까지 수입했으나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50만 배럴까지 줄었습니다. 반면 중국은 사우디산 석유를 하루 176만 배럴씩 수입합니다. 또 중국은 사우디의 탄도미사일 개발, 원자력 프로그램, 미래 도시, 건설을 도우며 밀착해왔고 사우디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문을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우디는 미국에 대한 불만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사우디는 바이든 대통령의 전화통화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와 미국의 상황이 이렇자 서방은 안정적인 다른 산유국을 찾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국가가 이란인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란 하면 보통 중동과 아랍 국가로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아랍 국가와 전혀 다른 민족입니다. 이란은 사실 아랍에 비해 유럽에 더 가까운 민족입니다. 무엇보다 서양 대다수의 민족과 같은 인도, 유럽어족에 속합니다. 특히 이란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달러 패권에 속하던 나라였습니다. 또한 현재는 미중 갈등이 심화되며 물거품이 돼버렸지만 한국과 이란 양국은 교역과 투자 확대는 물론 기술 협력, 금융 지원, 인력 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외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의 강남역 사거리에서 삼성동 삼성교까지 강남을 가로지르는 4km 구간 도로의 이름이 테헤란로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972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는 한양천도 578주년을 맞아 서울 시내 이름 없는 도로 59개에 대해 이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지금의 테헤란로는 삼릉로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이후 한국의 중동 진출이 한창이던 1977년 이란 테헤란의 시장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이를 기념해 서울시청이 테헤란과 서울의 지명한 곳을 바꿔 부르는 것을 제안해 삼릉로가 지금의 명칭인 테헤란로에 이르렀고 이란의 테헤란에도 서울로와 서울공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만 하더라도 견고했던 이란의 경제는 미국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면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이란과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석유 때문에 극심한 냉전 시대를 겪게 됐습니다. 게다가 시간이 흘러도 관계가 회복은커녕 더욱 안 좋아지던 상태에서 이란이 핵 개발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이란과의 관계는 더욱더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다 2009년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가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의 오랜 경제 제재에 지친 이란도 온건파인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2013년 양국 정상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하고 본격적인 핵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7월 이란 핵 개발 동결을 내세운 이란 핵협정이 타결되면서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일부 해제했고 화해 분위기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양국의 화해 분위기는 2016년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모두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가 주도한 이란 핵협정이 불공정한 조건이라며 파기를 선언했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전면 복원했습니다. 그러자 이란도 핵 개발을 다시 추진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죠.
그 후 오바마 행정부의 뜻을 잇는 바이든 행정부가 나서며 이란과의 핵 합의를 복원해 미중 갈등의 문제에 집중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국과 이란과의 관계도 1970년대 수준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국과 이란은 역사적으로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신라 시대부터 양국의 상인들은 활발한 교역을 이어왔고 희귀한 페르시아의 유물들이 경주에서 대량 발견되기도 합니다. 먼저 2014년 말 경주 박물관을 방문한 이란 테헤란 대학교 역사학과 모함마드 바헤르 보수기 교수는 이 보검을 사산 왕조 페르시아에서 건너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수기 교수의 주장은 명쾌했는데요.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이슬람 왕조에 패망하기 전까지 이란 사람들은 우리에게 배화교로 알려져 있는 조로아스터교를 신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수기 교수는 또 페르시아의 무인상이 중국을 통해 신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크지만 해양 실크로드를 통해 신라로 바로 수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보수기 교수는 거의 확정적으로 신라와 페르시아의 교류가 활발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또한 이란어는 유럽어들과 비슷한 점이 많지만 한국어와도 비슷한 점이 많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심지어 페르시아의 서사가 담긴 책인 쿠시나메에는 신라와 이란인들이 신라 수도 경주에서 폴로, 즉 격구를 즐겼다는 내용도 등장합니다. 폴로는 사산조 페르시아에서 유래됐고 중앙아시아에서 크게 유행한 유목 민족의 스포츠로 전해집니다. 한편 한국과 이란 사이에 이러한 공통분모로 다시 협력을 강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현재 이란은 이스라엘을 비롯한 중동 국가들과의 갈등이 상당히 심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민주국가인 한국이 이란과의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미국을 비롯해 다수의 상류층들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로 중동의 혼란이 더욱 가중된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중동의 빈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서방 국가들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자원을 비롯해 여러 자원들과 엘리트들을 가진 중동 지역이 중국의 영향력에 들어간다면 한국의 안보에도 좋지 않은 상황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뿐 아니라 당장 한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중동과의 갈등이 하루빨리 마무리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으로서도 인도 태평양에 관심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이란을 비롯한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 회복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만약 이란을 비롯한 중동 국가들과 미국 간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자연스럽게 중국의 확장하는 영향력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한마디로 중동을 잡으면 중국의 견제도 수월해지는 일거양득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지리적으로 터키와 유럽과 가깝고 중국이 파키스탄을 이용해 1대1로를 진행하려는 통로에도 위치해 미국과 관계 회복만 된다면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될 나라로 손꼽힙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 수습에 힘을 쏟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정치적 대립이 강한 사안이라 어떻게 될지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율이 좋은 상황이 아니기에 이란과의 관계 개선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과 파격적으로 협상을 진행해 관계 개선을 시킨다면 석유 등 자원의 유통이 수월해지기 시작해 미국 내 경제가 활황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미국, 이란, 이스라엘과 비교적 우호적인 한국이 중재국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과 국제사회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는 미국과 한국의 우방국이자 수많은 엘리트들이 존재하는 이스라엘의 설득이 관건인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인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은 선진국 계열의 나라는 아니지만 엄청난 지식인들인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강한 나라이며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에서 유일하게 독도와 동해의 표기를 이어오고 있는 아주 고마운 나라입니다. 이란과의 관계 개선에서 이스라엘의 협력이 꼭 필요한 상황이기에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과 이란은 원활한 협력을 이뤄 국제사회에서 뜻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